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챕터 12장 실업 파트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5절 그 정책 응용 사례를 볼게요. 여기서 실업 보상 그 파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실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실업 보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대개 주별 단위로 운영되는데 2009년 이 제도를 비롯해서 통해 가지고 1,301억 달러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대요. 이 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는 주별로 대체로 비슷하대요. 실업보험제도를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죠.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자, 취지는요, 실업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요, 좀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취업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서인 경우 보통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급여 자격을 우선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해고 이전 연도에 최소 2분기 이상 고용돼 있어야 되고 그해 일정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때 대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서 자진 사퇴했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해고되었거나 또는 파업 중에 있는 근로자들은 수급 요건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이나 재진입자들 역시 실업급여의 수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수급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다음 단락 보시면요. 한 주를 기다린 다음에 실업보험급여를 수령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급여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 실업급여 수준이 거기 보시면 그 근로자의 주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급이 높을수록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렇겠지. 내가 이전 직장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실업급여도 많이 좀 받을 겁니다. 물론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과 밴드가 있네요. 하한선이 있고요. 하한선이 존재하고 자, 그 중간에 상하한선 이게 약간 주별로 달라요. 거기 보니까 하한선은 엘리바마에서는 45달러, 캘리포니아는 40 등등등. 상한선은 또 엘라바마와 또 캘리포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서는 다 상한선, 하한선 다릅니다. 자, 급여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요. 대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돼 있어요. 주급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라든가 여기선 주급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주급이 높을수록 여기 보시면 먼저 주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더 높아지게 돼요. 실업급여도 증가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대체율은요, 거기 보시면은요, 주급 중에서 실업보험급여에 의해서 대체되는 비율. 그러니까 내가 주급이 얼마인가, 그거 대비 실업급여의 비율, 이렇게 돼요. 내가 만약에 한 달이 아니고 이번엔 주라고 할게요. 한 주에 만약에 100만 원을 그냥 받고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실업급여가 만약에 8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이 8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략 어떻게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0%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임금 수준의 몇 퍼센트를 실업급여가 커버해 주는가 그겁니다. 자, 실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규정된 최대한의 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대개 최대 한 26주까지 받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업보험이 여기 보시면 다음 단락 보시면 실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볼게요.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예,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실업보험제도의 구조는 실업의 지속기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데요. 대체율과 실업기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대체율과 실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높아요. 100% 되면 내가 그냥 주급으로 받고 있던 것을 실업급여가 거의 커버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그 커버가 당연히 많이 될수록 실업기간도 높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대체율은 일자리 탐색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율이 높을수록 무슨 말입니까? 대체율이 높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율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장을 탐색하게 될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체율이 높게 되면 대체율이 높으면 네, 거기 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일자리에 따른 일자리 탐색하는 비용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그건 확인이 되고 있대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대체율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에서 30으로 낮추면 평균 실업의 지속기간이 9주 정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율이 만약에 높으면 실업기간이 탐색비용 하락으로 인해서 실업기간이 증가하게 되고요. 실업기간이 길어져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대체율은 좀 어떻게 됩니까? 임금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저임금 근로자가 있고요. 근로자. 그 다음 고임금 근로자가 있어요. 고임금 근로자. 자, 저임금 근로자는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죠? 실업급여는 약간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데 주급이 좀 낮으니까 대체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대체율이 높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일주일에 돈을 버는데 1,000만 원씩 번다 합시다. 그럼 정부가 막 거의 40% 하면 500만 원 줘야 되잖아. 그것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고임금 근로자는 대체율이 낮아요. 살짝 이해 가시죠? 대체율이 낮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게 되면 실업보험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탐색에 높은 보조금을 제공. 그러니까 대체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보조금이 높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보조금의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이죠. 보조금이 높은 것을 의미해요. 높은 의미.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보조금이 높게 되면은 실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기간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숙련 근로자들의 실업기간이 더 길다는 관측 결과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의 얘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의 실업자들은 지정된 기간 대체 26주 동안에 실업보험 급여를 수령한 다음에 추가적인 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26번째 주에 급여를 중단하게 되면은 일자리 탐색 비용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잖아. 그렇게 되면은요. 근로자들은 그 시점에서 요구 임금을 낮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눈높이가 되게 높아. 까짓건 내가 취업을 못해도 정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까. 근데 26주까지 받고 더 이상 이제 실업급여가 끊어질 것 같으면 계속 눈높이 요구 임금이 높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오케이 하고 억셉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5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실업급여가 끝나가는 기간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실업을 탈출하는 비중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도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평축에 실업 소진까지 남은 주야. 실업에 대한, 실업보험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소진까지 예, 남은 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진이 0 되는 거야. 그러고 여기 보시면 거기 새로운 일자리 구할 확률이에요. 구직 확률이야. 구직 성공 확률이라 할게요. 자, 우리가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뒤에 어떻게 보면 든든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조가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직 확률이 좀 이렇게 낮아요. 낮다가 이렇게 되다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팍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26주까지 받고 더 이상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위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의 지속기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실업 이후의 임금도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 대체율이 10% 증가하게 되면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금도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는 일자리 탐색 모형의 시사점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뭔가 하면 낮은 탐색 비용은 실업 기간을 늘리게 되고 동시에 실업 이후의 임금을 상승시킨다. 그렇죠. 탐색 비용이 낮으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탐색 비용이 네, 거기 보시면 낮으면 네, 실업 보호 혜택도 많고 이렇게 되면 탐색 비용이 낮겠죠. 실업의 실업에 대한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실업 이후의 임금은 상승합니다. 실업 이후에 임금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밑에 얘기는 미국 얘기인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 일시해고 한번 볼게요. 일시해고. 자, 일시해고에 대한 이 토픽을 보시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70%는 실업기간이 끝난 후에 그들의 이전 고용주에게 되돌아간대. 그러니까 해고당한 사람들 중에 해고자 중에서 70%는 네, 다시요. 실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전 고용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해되십니까? 실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시 해고가 그토록 만연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실업보험제도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때문에 고용주들은 일시 해고를 과다하게 사용한대요. 자, 일시적으로 잠깐 해고를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또 채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실업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실업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서 방식에 의해서 방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실업급여를 주려고 하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원 조달 방식, 실업급여 재원 조달 방식의 그것 때문에 일시 해고를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시 해고가 과다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보험은요, 고용주들에게 급여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구성한대요. 자, 이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라고 하면 네, 고용주들로 하여금 고용주에게 네, 급여세를 부과하는 거야. 급여세. 이렇게 급여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세를 부과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과세표준임금, 실업보험급여세가 매겨지는 근로자의 최대급여 수준을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그 한도액은 주별로 상당히 다르대요. 자, 급여의 인건비에다가 거기 뭐 예가 나와 있습니다.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급여의 인건비에 T의 세율을 부과해서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과세표준이 임금이 $7,000다 하면 거기에다가 T만큼 곱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급여세를 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에게 임금이 높은 임금을 준다라고 하면은 급여세도 높아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급여세에서 세율 T는요. 세율은 네,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산업 내 기업들의 일시 해고 이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들의 일시 해고 이력도 이제 보게 돼요. 아니, 이 기업이 일시 해고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그리고 해당 기업의 일시 해고 이력 이것도 있습니다. 산업 내 기업 또는 그 해당 기업의 일시, 그러니까 산업 전체도 보고 그 기업의 일시 해고, 산업 전체 평균과 그 기업의 일시 해고에 대한 어떤 이력을 살펴봅니다. 자, 왜냐하면 과거에 해고율이 높았던 기업에게는 과거에 해고와 관련된 비율이 높았다라고 할게요. 해고율이라고 할게요. 해고율이 높은 기업은 자,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래 해고를 안 하고 취업을 계속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일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급여세를 이제 고용주가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을 잘랐어. 그럼 돈을 주지 않은 거니까 거기다가는 또 세금을 또 부과를 하지 못하잖아. 받는 급여가 없으니까, 빵이니까. 그래서 해고율이 이렇게 높은 기업은 가만히 보면 급여세를 세금 절약하려는 행동을 많이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게는 뭐야, 너 옛날에 급여세 많이 낸 적이 없네 해가지고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요. 만약에 계속 어떻게 돼? 일시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취업을 유지했던,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급여세를 계속 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원 조달에 도움을 줬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율을 좀 낮게 정해주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상한선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과거의 해고율이야. 과거의 해고율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세율 이렇게 있습니다. 세율.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해고율이 이제 얼마 해가지고 L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다가 그 다음 거기 보시면 L1 해서 이게 맥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세율을 보는 건데 세율이 맥스, 여기는 세율이 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세율은요, 하한선보다는 과거 해고율이 낮더라고 해도 하한선보다는 낮을 수 없고 상한선보다는 높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미국의 주마다 차이가 나는데 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실업보험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실업보험 재원 조달을 하게 되는데 실업보험과 관련된 이 돈이 누가 나온다고요? 맞지. 거기 보시면은 많이 사용하는 기업, 실업보험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기업이 재원을 많이 조달해야 된다. 거기 보시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 비용 지불이 커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혜택은 많이 가져가면서 돈은 많이 안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해고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실업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비용을 내야지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많이 해고를 발생시키는 고용주에게 세금 부담을 완벽하게 다 부담하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맥스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경험 요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스가 존재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기 세율을 정해야 되는데 완전하진 않네요. 그래서 불완전 경험 요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 요율.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불완전 경험 요율이 어떻게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일시 해고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아마도 기업 특수 훈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고 합시다. 자, 기업 특수에 훈련을 한 거야. 근로자와 고용주가 기업 특수 일반 훈련이 아니라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냐면 다른 기업에 갔을 때는 이득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장기 계약이야. 실시인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할게요.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체결 시. 자, 그러면요, 일시적으로 상황이 악화됐어. 그러면 실업보험 제도의 재원 조성 방식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은 실업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이 받는 봉급의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지 않아. 해고시킬 때 해고되면 국가가 실업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기업은 많은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동안은 인건비의 일부를 커버하는 거야. 해고를 안 한 기업들이 어떻게 돼? 급여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냥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정리하면 해고율이 높은 기업은 이득이야. 왜요? 아니, 해고된 근로자들은 정부가 실업급여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고요. 자기는 해고했으니까 급여세는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이득이 되는 거죠. 다른 기업한테 비용의 인건비의 일부를 전가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돼요. 여기서 이득이라는 것은 인건비의 일부를 다른 급여세를 내는 기업에게 떠넘기는 거야. 전가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유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계속하려고 해요. 그 결과 나중에 다시 일자리가 아니면 경기가 좀 좋아지면 누구 불러? 그쵸? 기업의 특수훈련을 받은 장기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 근로자를 다시 고르게 되고요. 다시 선택하게 되고 다른 근로자들을 찾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불완전 경험 요율 때문에 기업들은요, 납세자들의 기금을 이용해서 경제의 거친 파도를 타고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가보시면 증거에 따르면 불완전 경험 요율은 기업의 해고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어떤 한 실업자가 자신의 직장으로 소환될 확률은 실업급여가 전부 소진되는 그 주에 상당히 확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단락 가보시면 일시해고와 실업보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특별히 눈에 띄는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는 계절적 패턴이다. 계절적 실업 패턴입니다. 주정부에서 실업보험의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주에서는 한계세율이 높고 높으며 그러한 주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근로자를 해고할 때 급여세가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다른 주에는 한계세율이 낮고 기업이 근로자 해고할 때 급여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한계세율이 낮은 주에 위치한 기업들은 비수기 동안 일시해고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자, 다음에 시점 간 대체 가설 한번 살짝 볼게요. 시점 간 대체 가설. 자, 우리는 노동 공급 관련해 가지고요, 인터템포럴의 그런 모형을 우리가 가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일자리 탐색 모형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우리가 왜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근로자들은 정부에 투자함으로써 실업 이후의 시기에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유형의 실업은 자발적이다. 이거 앞에 봤죠? 몇몇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심각한 경기 하강기에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에도 역시 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2장에서 소개한 생애 전체 노동 공급 행동 이론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 생애 주기 노동 공급이에요. 노동 공급 모형에 따르면 이론에 따르면
자, 첫 번째 줄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임금이 높은 기간 동안에는 근로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임금이 낮아서 여가 가격이 저렴할 때는 여가를 소비한다. 시점 간 대체 가설이죠. 이게 나이, 연령이 있어요. 임금이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을 지닌다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이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동에 대한 시간을 보면 이것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도 더 많이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정도. 시점 간 대체 가설은 또한 근로자들이 경기 순환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에 따라서 따른 노동 시간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볼게요. 경기 순환에 따라 실질 임금이 변동하고 이 변동은 경기 순행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확장될 때,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라고 할게요. 경기가 확장기가 돼서 호황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게 되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으면 임금도 올라가요. 이렇게 플러스 관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GDP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프로시클리컬 이렇게 해요. 거기 보시면 경기 순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순행적, 순행적 같이 가는 거야. 둘이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경제가 확장될 때 임금은 상승하고 경기가 수축될 때 임금은 하락합니다. 실질 임금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실질 임금이 낮을 때는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경기 침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 공급을 기꺼이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되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경기가 침체기가 되면 침체기에 노동 공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을 기꺼이 줄이려고 해요. 기꺼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줄이려고 함. 기꺼이가 뭐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약간 자발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이런 뜻이야. 네, 이해 가시죠? 자, 기꺼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보험급여를 받거나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어요. 그 결과 경기 하강기에 관측되는 실업의 일부는 자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들은 여가를 소비함으로써 실질 임금의 하락을 10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점 간 대체 가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요거 얘기할 때 가정. 자, 첫 번째는요. 실질 임금은 경기 순행적이다. 이렇게요. 실질 임금은 경기 순행적이다. 앞에 얘기했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연구 결과 요즘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또 그걸 가정으로 했고요. 자, 노동 공급은 실질 임금에 거기 보시면 반응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게 요 가정이 여기 들어간 거고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은 자, 다른 모든 것보다 실질 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입니다. 임금의 변화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따라서 경기 순환에 따라 실질 임금이 만약에 경직적이지 않은 경직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거시경제학에서 뭐 논쟁이 있긴 했지만 경기 순행적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경기순환에 따른 실질임금의 움직임을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경기순환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라는 증거 있어? 아, 이게 쉽진 않지만 뭐 블러블러 하지만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표본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좀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비탄력적인 경향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경기 순행적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부분간 이동 가설 한번 볼게요. 부분간 이동 가설. 이동 가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일자리 탐색 활동을 통해서 마찰적 실업의 존재는 오케이, 이해를 해요. 장기 실업이 존재하고 그게 지속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탐색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실업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찰적 실업은 존재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설명해요. 실업은 설명할 수 있어. 이게 탐색 과정에서 매칭이 잘 안 돼서 미스매치가 돼서 그렇구나. 설명 오케이.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실업이 존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마찰이 매칭이 다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업의 존재와 또 지속되고 있는 지속성은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못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경쟁시장에서 구조적 실업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하나의 중요한 이론에서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용한 공석에 채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탐색했어. 야,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 뭐 노무사야, 회계사야, 뭐 자격증, 변호사야 이렇게 탐색했어. 나 취업할래? 저기 자격 조건이 됩니까? 자격증을 따셨습니까? 아니요. 저 변호사 자격증 안 따는데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충족이 어려운 경우 그러면 매칭이 잘 되더라도 아이고 자격이 안 되네. 자격증 없이 그냥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거기 이미 한 시점에서 경제 어떤 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쇠퇴합니다.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경제 부문을 보면 어떤 부문은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요. 어떤 부문은 사양하는 산업의 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빠르게 변하게 된단 말이죠. 부정적인 충격이 제조업, 뭐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게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하는 기업과 그 산업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의 컴퓨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컴퓨터 산업에 있는 기업에선 근로자를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어떤 제조업 그런 데는 사양 산업이니까 잘렸는데 딱 가려고 하면은 뭐야? 아니 그치 어떤 기술 숙련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고유한 숙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숙련 기술의 그 여부,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간이 걸려요. 숙련을 익히는데. 부문 간 이동 가설이라는 것은 실업자들이 보유한 숙련과 기업들이 찾고 있는 숙련 간의 구조적 불균형.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 숙련 간에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숙련 수준에 대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죠. 불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숙련도를 채울 때까지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부분 간 이동이 미국 및 여타 선진국의 실업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정 시기에 뭐 경제 전체 실업률을 고용 성장률의 산업 분산과 연관을 시켜가지고요. 거기 보면 고용 성장률의 산업 간의 분산이 클 때, 그러니까 어떤 산업은 성장하고 어떤 산업은 쇠퇴하고 이게 갭이 확 벌어진다 합니다. 그럼 실업률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이 얘기랑 비슷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부분 간 이동 가설과 그리고 시점 간 대체 가설 또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뭔가 실업 보상과 관련된 실업 보험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파편적인 거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효율 임금과 관련된 뭐 실업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